이순재라는 할아버지는 보기만 해도 고집스럽고 보수적이며 세상 풍패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고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두 손주와 보상금 2천만 원을 남겼는데 할아버지는 그 돈을 아들이 남긴 마지막 순결처럼 여겼습니다.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이순재는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두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순간을 골랐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그 2천만 원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폭발했습니다. 남편 목숨과 바꾼 돈을 쓰다니, 네가 사람이냐? 분노를 참지 못한 이순재는 엄마를 붙잡고 우는 두 아이를 뒤로 한 채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혼자서 두 손주를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날부터 밥값, 옷값에서부터 학비, 책값까지 모든 비용이 기력이 다한 할아버지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순재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 나이에 다시 힘겨운 발걸음으로 일터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두 아이가 머물 집과 다시는 부서지지 않을 어린 시절을 지켜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나이가 많고 기력이 약해진 이순재는 집 근처 식당에서 시간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고되게 설거지를 하고 받는 돈은 고작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할아버지와 손주들의 삶은 흰쌀밥과 김치로 연명하는 게 전부였고 고기 반찬이 있는 식사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손자가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칭얼거리면 할아버지는 그저 한숨을 쉬며 달랠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월급 타면 사줄게. 덕구의 학비를 내기 위해 여동생은 집에서 아주 먼 무료 유치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소녀를 데리러 갈 때마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손에 값싼 사탕 하나를 쥐어주곤 했는데 그 사탕은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탕은 비록 작고 값어치 없는 것이었지만 가난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탕은 어린 여동생을 기쁘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더 커버린 덕구에게는 그런 것으로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이의 덕구에게는 새로운 게임기가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이었습니다. 돈이 없던 아이는 땅바닥에 분필로 게임기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항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는 더욱 고집이 세졌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쓰레기통에 버린 양말을 할아버지가 다시 주웠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이 양말 제가 버린 건데 할아버지가 왜 다시 주워요? 왜 버리니? 아직 신을 수 있는데. 창피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덕이의 유치원에서 가족 소풍을 갔지만 이순재는 식당에서 갑작스럽게 추가 근무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흔치 않은 수입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덕구에게 보호자 역할을 맡겨 동생을 데리고 가게 했고 일이 끝나면 공룡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동생 덕이는 신나게 놀았지만 덕구는 줄곧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온 것을 보며 두 남매는 서글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이 준비해온 푸짐한 점심 도시락을 보았을 때 아이는 더욱 서럽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주 작은 행복조차도 두 남매는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주말마다 고깃집은 손님으로 북적였고 덕분에 할아버지의 일은 평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그날 할아버지는 36,0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덕구와의 약속을 떠올리고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가격이 75,000원이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멈칫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 결국 할아버지는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는 장난감 대신 요기할 음식을 몇 가지 사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다시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본 덕구는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못할 거면 다른 사람한테 약속하지 마세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아버지는 덕구에게 등에 파스를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는 마지못해 하면서도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약속을 어겨 손자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할아버지는 덕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꼭 그 공룡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서야 덕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를 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폐암이었고 당장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아마 석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더 이상 없다면 그의 어린 두 손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밤이 깊어지자
할아버지는 무력하게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성복, 내 아이들을 내가 어찌해야 하니? 아비랑 얘기 좀 하자꾸나. 아들? 부모님의 사랑이 부재하여 늘 슬픈 마음을 가진 덕구의 학교 생활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반 친구들에게 버려진 아이, 내 엄마가 아빠를 죽게 만들고 보상금을 챙겨 도망갔다 는 등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 독한 말들 때문에 덕구는 이성을 잃고 반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억울함을 어느 정도 풀기는 했지만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데리러 온 길에 그는 마침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할배, 엄마가 아빠를 속인 거 맞아요?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어서 할배한테 말해봐. 누구야? 덕구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랬어요.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요? 덕희랑 저만 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할아버지의 마음은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며느리가 저지른 잘못은 지금까지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떠날 때 그녀는 이 어린 두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 학교에서 어제 싸운 일 이후로 뚱뚱한 친구는 여전히 덕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복수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게임기를 몰래 덕구의 사물함에 숨겨 누명을 씌웠어요. 사물함 문이 열리고 게임기가 떡하니 안에 있는 순간 덕구는 한강에 뛰어들어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도 손자를 데리러 학교에 와 있었어요. 선생님에게 손자가 도둑이라는 말을 듣자 할아버지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는 곧바로 자를 들고 덕구를 한바탕 혼냈어요. 아이가 해명하려 애썼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뚱뚱한 친구도 덕구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어 손자가 잠들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약을 꺼내 덕구의 다리에 난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붉게 부어오른 자국을 보며 할아버지의 마음은 몹시 아팠어요. 손자가 정말 훔쳤는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장손이라면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며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이 장손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야만 했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 아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될 테니까요. 사실 덕구의 일은 성장기 아이들의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정말로 걱정하게 만든 것은 여동생의 상태였어요. 그날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문에 숟가락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힐끗 보기만 해도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손자 녀석 덕구가 또 여동생을 집에 가둬놓고 근처 친구들과 놀러 나간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즉시 문을 열었지만 아이는 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제때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할아버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어요. 의사는 아이가 반응성 애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의사는 설명했어요. 간단히 말해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후군입니다. 아이 곁에 엄마가 필요해요. 손녀분은 5살이지만 지능은 3살 아이 수준입니다. 이 말을 듣자 할아버지의 가슴은 꽉 막히는 듯했어요. 손주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심한 자책감과 함께 비통함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문득 자문했어요. 과거에 며느리를 쫓아낸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가? 집에 돌아와 모든 일에 속상해하고 있는데 덕구는 배고프다고 칭얼거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밥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불같은 뺨 한 대였어요. 할아버지는 그에게 놀기만 좋아하고 무심하며 여동생조차 돌볼 줄 모른다고 소리쳤어요. 바로 그 꾸짖음이 덕구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억울함의 불씨를 건드렸어요. 그는 소리쳤어요. 할배는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걔들은 저를 덕이 엄마라고 불러요. 제가 어떻게 동생 엄마가 될 수 있겠어요? 할배는 아무것도 몰라요. 할배는 정말 바보예요. 할배의 잘못은 제 엄마를 쫓아내신 거예요. 엄마를 데려오세요. 제게 엄마를 돌려주세요. 전 이제 할배가 필요 없어요. 할배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난날의 결정이 어린 손자의 마음에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 큰 비가 내렸지만 덕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곧바로 달려와 할아버지를 도와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덕구는 경찰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갑고 서먹하며 원망까지 서려있는 아이의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할아버지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 마음속의 모든 고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무리 온 힘을 다해 돌보고 사랑하며 지켜주려 해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엄마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는 언제나 곁에 있는 엄마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단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덕구를 위해 엄마를 찾아주어야 한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옛 며느리의 친구이기도 한 인도네시아인 친구를 찾아가 그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친구는 처음에는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병세에 대해 사실대로 털어놓고 나서야 그제야 친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 덕구 아빠가 죽고 나서 바네사가 인도네시아에서 편지를 한 통 보낸 적이 있어요. 그 귀중한 단서를 얻은 할아버지는 그날 오후 바로 항공사를 찾아가 표값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왕복 항공권 가격이 170만 원이라는 직원의 말에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생활 형편에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절망 속에서 할아버지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자신의 보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할아버지의 정신건강을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담했지만요. 나는 틀림없이 올봄을 넘기지 못할 거요. 그들은 보험금 선지급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자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동네 의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이 나올 거요. 200만 원만 빌려주시오.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부탁하오. 그 도움 덕분에 할아버지는 위탁기관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덕구와 덕희를 위해 다른 가정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의 엄마를 찾아주지 못하게 되면 최소한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돌아오면 저희가 다시 데려와도 될까요? 그들에게서 확고한 약속을 받은 후에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짐의 일부를 내려놓은 듯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양부모가 덕구와 덕희 남매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두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예뻐해 주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조용히 아이들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나라,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며느리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많은 거리를 지나며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손에 쥔 유일한 단서 덕분에 할아버지는 마침내 며느리의 거처를 찾아냈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네사의 어머니였습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이국 땅까지 찾아온 할아버지를 보고 그녀는 기뻐하며 살갑게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밝은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는데 사진마다 그들의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하나를 보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이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막 따뜻해지려던 순간 다른 사진 하나가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바네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네사에게는 이전에 다른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바네사의 어머니가 조용히 통장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돈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네사가 낭비했다고 믿었던 그 보상금은 사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했던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녀의 친딸을 살린 돈이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아이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네사는 여전히 한국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꾸준히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네사의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며 떨리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제 손녀를 살려주셨어요. 사위가 세상을 떠난 후로 할아버님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후 할아버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바네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바네사의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편지 한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투에는 바네사가 살고 있는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깊은 원망을 품고 있던 할아버지는 이제야 자신이 오랫동안 며느리를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저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돌아갈 짐을 쌌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직접 들어가 인사하는 대신 문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딸을 훌륭하게 키워준 바네사의 어머니에 대한 감사이자 그동안의 모진오해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막 몸을 돌려 떠나려던 순간 어린 안젤라가 갑자기 달려나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할아버지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낯선 타지에서도 자신에게 친가족처럼 따뜻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혈연만이 가족을 만드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아이도 바로 자신의 손주였습니다. 한국에서 덕구와 여동생은 한동안 양부모님과 함께 새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남매는 단 한순간도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장난감을 가졌음에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별을 통해 두 아이는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할아버지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여정과 쇠약해진 건강 탓에 할아버지는 거의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날 눈 덮인 기차역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할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으며 과거의 며느리를 오해하고 쫓아냈던 것에 대한 후회를 내비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밖에서 덕구가 자신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덕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했기에 그저 할아버지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할아버지에게 나중에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반드시 동생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떠나기 전 아이는 할아버지의 이불을 살며시 덮어주었는데 이는 작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행동이었어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엄마의 주소가 적힌 봉투가 떨어졌어요. 덕구는 할아버지가 엄마를 용서했다는 것을 깨닫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직접 엄마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아이는 혼자 편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덕구가 사진을 보여주며 묻자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그곳을 떠나 더는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아이는 크게 실망했어요. 아이는 막연하게 사방을 헤매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어요. 아무도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으려 멈춰서는 사람도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라 얼마 남지 않은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덕구야, 그렇게 억지로 참지 마라. 슬픔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면 너만 더 아플 뿐이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린 아이는 모든 용기를 내어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김덕구예요. 엄마를 찾고 있어요. 저희 엄마 이름은 바네사,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저희 할아버지가 버티지 못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절박한 외침에 온 거리가 잠시 멈춰섰어요. 바쁘게 오가던 사람들 사이 작은 아이에게 모든 시선이 쏠렸어요. 그 군중 속에서 한 인도네시아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이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본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고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녀는 즉시 일터로 달려가 다른 동료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그 동료가 바로 덕구의 엄마였어요. 동료의 떨리는 말을 들었을 때 언니 아들이 언니를 찾고 있어. 안산에 있대. 여성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이 멎을 듯 겨우 한마디 내뱉었어요. 내 아들 덕구. 한편 할아버지는 남은 생을 병원 사각벽 안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손주들에게 남겨줄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퇴원을 신청했어요.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하며 예전에는 감히 사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들을 사주었어요. 할아버지 자신도 아이들 곁에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난 세월 동안 두 아이에게 부족했던 모든 것을 채워주려도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덕구는 더 이상 장난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는 학용품 세트를 집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아이는 눈에 띄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남매가 가장 좋아하는 짜장면을 직접 끓여주셨습니다. 작은 부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마치 행복이 온전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숟갈 뜨지도 못했는데 할아버지는 갑자기 계속해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손수건에 짙은 핏자국이 묻어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애써 웃으며 두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다. 낮에 고추장을 먹어서 그런 걸 거야. 어설픈 거짓말은 우습기도 하고 목이 베어올 만큼 가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몸이 아파 며칠 쉬어야 하니 누가 와서 아이들을 잠시 돌봐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덕구가 예전처럼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눈앞의 이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할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싫어요. 싫어. 저는 싫단 말이에요. 그날 밤 덕이가 잠든 후 덕구는 툇마루에 홀로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작고 외로운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가냘팠습니다. 할아버지는 등 뒤에 서서 조용히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그림자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온기라도 붙잡고 싶은 듯이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두 어린 것들은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두 손주의 옷을 하나하나 직접 개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내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덕구도 그 사실을 아는지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고집은 결국 할아버지의 단호함을 이기지 못했고 할아버지는 무정아리만큼 단호하게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차마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할배는 괜찮으시겠어요? 돈가스도 필요 없고 다이노코어도 이제 필요 없어요. 할배 말씀 잘 들을게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할배가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할배는 매번 저와의 약속을 어기세요? 할아버지의 가슴은 먹먹해졌고 눈물은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목이 쉬도록 애원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손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경주 김씨 67대 손이라면서요. 그런데 가족이 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너희와 함께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사내 자식은 우는 게 아니다. 덕구야, 너는 이제 다 컸잖니. 그것만 기억하면 그걸로 족하다.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나는 영원히 너의 할아버지다. 솔직히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고 만약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 의지할 곳 없는 두 아이만 남겨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며 두 아이가 채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차창은 닫혔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이 그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집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들리던 할배라는 목소리도 없고 남겨진 건 겨울바람이 가슴을 때리듯 매서운 고요뿐이었다. 할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문개는 작은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바닥에 뒹구는 장난감들은 마치 어린 주인이 돌아와 다시 돌아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익숙한 흔적들은 얼마 전까지 이곳을 채웠던 따스한 온기의 여운처럼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련한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이들 곁에 조금만 더 있고 싶다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가슴을 짓눌렀고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달려나갔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희미한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익숙한 모습 하나가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아직 2천만 원을 다 모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이 베어 말했다. 여기가 남의 집도 아닌데 왜 거기 서 있기만 하는 게냐? 여긴 내 집이잖니? 왜 이렇게 늦게 온 게야? 내 아들,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았느냐? 그는 며느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안쓰럽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게냐? 어쩌다? 이렇게 야위었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이렇게 된 게냐? 흐느낌 섞인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간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고 따뜻한 포옹 속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은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마지막 노력을 다한 끝에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시골 마을의 큰 나무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집안의 새싹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얼마 남지 않은 힘을 다해 다음 세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보살피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가족의 정이 남아있는 한 언제나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결국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함께한 기억과 소박한 밥상, 그리고 사소해 보이지만 남은 인생을 밝혀줄 따뜻한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무색하게 만드는 깊은 상처도 있지만 활짝 열린 두 팔과 뒤늦은 사과, 그리고 따뜻한 포옹만 있다면 모든 방황은 끝을 맺고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무엇인가를 느끼셨다면 다이소 무비 리뷰 채널의 구독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